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우주에서 마주친 첫 지적 생명체가 우리를 벌레 보듯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피터 왓츠의 SF 소설 블라인드 사이트는 바로 그 끔찍하고도 지적인 가능성을 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이야기는 소설의 주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설을 읽으실 분들이라면 우선 원작을 읽으신 후 영상을 감상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인류가 아주 필사적인 임무를 위해 저 깊고 어두운 우주로 무언가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을요. 근데 이 이상하게 짝이 없는 탐사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을 그렇게 우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세상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 21세기 후반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깊고 불안한 분열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이 시대 인류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고 보면 돼요. 한쪽은 유전자를 완벽하게 뜯어고친 최적화 인간,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냥 자연 그대로 태어난 기준선 인간. 말 그대로 한쪽은 설계된 인간, 다른 한쪽은 낡은 유물 취급을 받았던 거죠. 심지어 죽음마저도 옛날 얘기가 되는 거죠. 천국이라고 불리는 가상현실에 자기 의식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육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사는 건 이제 그냥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말이죠. 인류가 스스로의 천적을, 그러니까 포식자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네, 바로 뱀파이어입니다. 멸종했던 그들이 우리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각각 다른 세상에 살던 인류가 딱 하루 만에 끔찍한 사건 하나로 강제로 뭉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린 그날이 오고야 만 거죠. 2082년 2월 13일, 갑자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냥 유성우 같은 게 아니었어요. 수만 개의 빛나는 점들이 나타나서 지구 전체를 거대한 그물처럼 완벽하게 감싸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불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공격이 아니었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점이었죠. 이건 그냥 사진 촬영이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지적 존재가 방금 지구 전체를 사진 한 장에 담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안심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현상에 반딧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지만 사실 이건 전 지구적인 패닉의 서막이었죠. 온 세상이 질문으로 가득 찼죠. 도대체 누가 보는 거지? 뭘 원하는 거야? 다시 올까? 왜 아무 말도 없지? 아무도 답을 몰랐고 이 침묵이 인류 전체를 거대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공포가요, 인류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인류의 모든 자원과 기술이 오직 하나, 행성 방어와 외계 조사에 쏟아부어졌어요. 당연히 민간 경제는 박살이 났죠.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진 거죠. 상업용 우주선은 다 군사용으로 징발됐고 우주에 있던 거주지들은 전부 무기 기지로 바뀌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런 정체불명의 존재를 만나러 가는데 과연 누구를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 절대 아니죠. 인류는 영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 언어학자예요. 근데 그냥 언어학자가 아닙니다. 뇌를 수술로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한 몸에 여러 개의 인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위원회 같은 존재죠. 외계 언어를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요. 다음 멤버는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요. 몸 대부분이 기계와 연결돼서 자기 살의 감각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대신 초음파를 맛으로 느끼고 X선을 눈으로 봅니다. 살아있는 탐사 장비인 셈이죠. 치매는 군인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군인은 좀 특별해요. 적을 죽이는 것보다 적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승리해온 전략가, 평화주의자 전사입니다. 그리고 이 괴짜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가라는 관찰자를 보냅니다. 뇌 절반이 기계인 이 사람의 임무는 이 천재들이 내놓는 이해 불가능한 분석 결과를
지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통역사인 거죠. 자, 그럼 이 기상천외한 팀을 이끌 대장은 누구일까요? 인류는요, 괴물을 보냈습니다. 네, 진짜 괴물이요. 무덤에서 다시 불러낸 포식자, 바로 뱀파이어를 함장으로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 이상한 팀이야말로 저 이상한 외계인을 상대할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보낸 이 팀이 외계인보다 더 외계인 같은 존재는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주선 테세우스호가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깊은 우주를 향해 출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고요. 이들의 임무는 명확했어요.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서 그 반딧불이를 보낸 놈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만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인사를 나누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 기묘한 팀이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인류가 두려워하던 외계 침공,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의식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질문 그 자체였죠. 과연 그들 앞에는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주제는 소설의 주인공 시리키튼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대신 철저하게 그것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공 시리키튼이란 인물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독특한 삶을 통해 어쩌면 우리 자신과 인간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을요,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마치 수학 공식 외우듯이 알고리즘으로 배워야만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시리키튼이 평생을 살아온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 없이 오직 논리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한 남자의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감정을 잃어버린 그의 눈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정말 시리키튼이라는 인물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로 봐요. 그리고 거기서 최적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서 그냥 따라할 뿐이죠. 진심 같은 건 없어요. 완벽하게 계산된 모방,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감정 없는 관찰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의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죄악으로 여기는 부류였어요. 그래서 그는 태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간질 발작을 겪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뇌의 한쪽 방구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발작은 멈췄고 그는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됩니다. 이후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놀이터에서 자신처럼 개량되지 않았던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우월하게 개량된 아이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즉각적인 공감이나 감정적 반응을 취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상황을 관찰하고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죠. 그 결과 친구를 구하긴 하지만 유일했던 그 친구는 시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죠. 이때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사람들의 고통에 감정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타인의 고통은 더 이상 직관적으로 와닿는 감정이 아니라 입력값과 출력값을 가진 문제처럼 인식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런 공감 능력의 상실은 그 수술에서 시작된 변화였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바로 이 특성이 통합자라는 아주 독특한 직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남자가 과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감정이 없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고 우정은 어떻게 쌓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부분, 그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학습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이 시리, 오른쪽이 그의 연인 채씨입니다. 완전 정반대죠? 채씨는 감정과 직관으로 관계를 맺지만 시리는 체크리스트와
게임 이론으로 관계를 분석합니다. 심지어 생일 같은 기념일조차 그에게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게임에 불과해요. 그는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행동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의 절친 파글리노가 한 말인데 여기서 중국어 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규칙이 적힌 책만 보고 완벽하게 중국어로 된 답을 내놓는 거죠. 시리가 바로 이 방 안의 사람인 거예요. 공감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엄청난 데이터와 관찰을 통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공감하는 척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의 모방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던 거죠. 자, 이제 시리의 이 완벽한 논리적 세계관이 그야말로 궁극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외계 지성체를 만나러 가는 이 엄청난 우주 탐사 임무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보통이 아닙니다. 뇌를 여러 개로 쪼갠 언어학자, 몸의 반이 기계인 생물학자, 심지어 유전공학으로 되살아난 뱀파이어 사령관까지 말 그대로 괴물들의 집합소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뇌가 반쪽밖에 없는 시리는 오히려 그냥 평범한 전문가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 임무에서 시리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나는 시스템 밖에 있다. 이 말처럼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외부에서 관찰하고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장애가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임무는 시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걸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특히 이 되살아난 고대의 포식자, 뱀파이어 사령관 사라스티와의 만남은 그의 세계관을 아주 폭력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하죠. 사라스티가 시리에게, 아니 우리 인류 전체에게 이 섬뜩한 질문을 던져요.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는 그 의식이라는 거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게 대체 왜 필요한 거냐? 하고 말이죠. 사라스티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째, 행동이 생각보다 먼저다. 우리가 결정했다고 느끼기 0.5초 전에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둘째, 진짜 일은 잠재의식이 다 한다. 의식은 그냥 뒷북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래서 의식은 뭐다? 생존에 방해만 되는 기생충 같은 거다. 아주 느리고 비효율적인 그냥 버그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라스티와의 만남은 시리의 여정을 아주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고 맙니다. 평생을 부정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것, 자아라는 것을 강제로 선물 받게 되거든요.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임무 전에는 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말했던 시리가 임무 후에는 이제야 나는 공감할 수 있다. 나를 파괴한 그 사라스티에게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이게 정말 잔인한 아이러니인 게 뭐냐면 그토록 원치 않았던 진짜 감정, 진짜 영혼을 얻게 된 순간 그 감정을 나눌 사람이 우주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텅 빈 우주선 안에서 홀로 느끼는 완벽한 공감이라니. 이보다 더 끔찍한 고독이 있을까요? 이게 사라스티에 대한 시리의 마지막 감정이에요. 그는 날 구했고 날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평생 그를 증오할 것이다. 자신에게 자아라는 끔찍한 선물을 준 그 괴물에 대한 이 복잡한 감정. 구원이 곧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시리 키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죽는 것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는 것,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죠? 고통스럽더라도 나를 느끼는 삶과 고통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지능.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의식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그 대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다음은 소설에서 인간성의 안티테제를 대표하는 인류 탐사팀의 뱀파이어 지휘관 사라스티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인류가 탐사팀을 구성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무려 6만 5천 개나 되는 외계 탐사선이 나타나서 지구 전체를 샅샅이 스캔하고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대체 왜 왔을까요? 그리고 뭘 원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소설 속에서 파이어폴 사건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수만 개의 탐사선이, 아니 정확히는 6만 5천 개가 단 9분 만에 지구를 싹 훑고는 전부 자폭해버린 거죠. 정말 너무나 정교하고 또 너무나 불가해안이 행동에 인류는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왔는지, 그리고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자, 이런 미지의 위협 앞에서 인류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위험한 임무를 이끌 지휘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요, 인류가 선택한 건 무슨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되살아난 고대의 포식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유카 사라스티. 종명은 호모사피엔스 뱀피리스. 맞습니다. 뱀파이어죠. 근데 이 세계관에서 뱀파이어는 무슨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에요. 유전공학으로 되살려낸 인류의 아주 오래된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완벽한 소시오패스라는 점이죠.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책감은 왁스 위의 물방울처럼 이 생물에게서 그냥 흘러내렸다. 와, 정말 이 한 문장이 사라스트라는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에게 살인은요, 뭐 후회나 가책의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벌레를 잡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인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뱀파이어였을까요? 그 이유는 포식자와 피식자의 사고방식, 그 근본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슴은 살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달리잖아요. 하지만 표범은 저녁 식사를 위해 달립니다. 이번 사냥에 실패해도 뭐 굶는 거지 죽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기회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 냉혹하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정체불명의 외계인을 상대할 최고의 무기라고 인류가 판단한 거죠. 하지만 사라스티의 진짜 무서움은 뭐 초인적인 육체?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신에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포식자의 압도적인 인지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의 단서는 바로 뱀파이어의 유명한 십자가 결함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차하는 직각을 보면 신경 발작을 일으키는 건데요. 그럼 그냥 약점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뇌를 아득히 추월하는 비선형적 패턴 인식 능력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결함과 그들의 천재성은 그냥 동전의 양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파이어는 우리 인간처럼 하나하나 단계별로 생각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정답을 봅니다. 한 번에 봐요.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처리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결론을 딱 내려버리죠. 이건 뭐 우리 인간의 뇌 구조로는 신경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사라스티라는 존재가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의식이라는 게 완전히 빠져버린 그야말로 순수한 지능 그 자체,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럼 이런 포식자의 정신을 가진 지휘관은 과연 어떨까요? 사라스티에게 이번 임무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승무원들은 뭐 실험용 쥐나 다름없었죠. 그의 지휘 스타일을 보면 이건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사냥 전략에 훨씬 가깝죠. 마치 먹잇감을 지켜보는 범고래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고요. 승무원들의 사기? 그런 건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전술적인 이점만을 생각하죠. 동료는 말 그대로 자신의 발톱을 가는 데 쓰는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잔인함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이 소설의 화자인 시리 키튼입니다. 사라스티는 정말 체계적으로 그의 정신을 파괴해요. 먼저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마지막으론 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을 무너뜨리죠. 이건 그냥 괴롭힘 수준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자아라는 걸 완전히 해체하고 재설계하려는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실험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사라스티의 행동이 단순히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구나. 그의 모든 행동은 인류라는 종 전체에 대한 어떤 끔찍한 철학적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거대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라스티는 인류 전체를 심판대에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떠드는 그 의식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기나 해? 그게 도대체 뭘 위해 존재하는 건지조차 아냐고? 와, 이 질문은 정말 인류라는 존재의 기반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 버립니다. 사라스티의 무기는 바로 과학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리는 모든 선택은 사실 환상이라고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의식이
아,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무려 0.5초 전에 이미 행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 벌어진 일을 뒤늦게 보고받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라스티가 내리는 편결입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그저 기계 속의 유령일 뿐이라고요.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아주 오만한 서브루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게 실제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의 고작 5%만이 의식적인 활동에 쓰인다고 해요. 나머지 95%는 전부 무의식과 자율신경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사레스티의 말 맞다나 의식은 어쩌면 끝없는 자기 반복으로 시스템 전체를 느리게 만드는 지독하게 비효율적인 과정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속도와 효율성이 생존의 전부인 이 냉혹한 우주에서 자의식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자 생존에 방해만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 이게 바로 뱀파이어의 편결입니다.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화자는 마침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뱀파이어야말로 진화가 진짜로 원했던 지구의 주인이었고 우리 인류는 그 과정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결함투성이의 엽길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죽는 것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그 둘의 차이가 대체 뭘까? 우리가 인간다움의 증거라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그 의식이 사실은 생존에 가장 불리한 최악의 진화적 약점이라면 어떨까요?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